네, 오늘 오늘 그 좌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변호사 교수입니다. 저는 사실 건축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건축사 자격증이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기 보니까 학계는 저만 와 있는데 설계를 많이 하는 업종에 있고 그래서 또 학교 분위기는 또 어떤지도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패널 토론은 먼저 그 여기 앉으신 순서대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김영현 박사님, 그리고 이찬호 사무관님, 강경돈 토지공사 처장님, 도로공사 처장님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영철 처장님, 그리고 이상규 대표님. 되게 발표는 지금 민간에서 주로 하셨고 토론은 이제 공공 부분에서 이제 민간에서 하신 얘기들을 듣고 아마 공공 부분에서 답을 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은데요. 뭐 이 순서대로 해주시고 시간은 제가 한 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한강이라는 우리 작가님께서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죠. 또 얼마 전에 뭐 그 발빠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 빌보드에 지금 아파트란 노래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합치면 한강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강에 이런 멋진 수변 공간이라든가 또 교량, 또 아파트 이런 것들을 이제 외국인들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작 이걸 설계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면 아마 외국인들이 정말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저는 사실 이제 이 국회에서 설계 관련해 가지고 포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게 드디어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가는 중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또 오늘 여러 가지 안을 좀 많이 만들어서 실현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영현 박사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영현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그 현장에서 있던 이야기들 전부 다 거의 공감하고 동의하는 내용들이었고요.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알고 계셨는데 혹시 착각하시거나 그랬을 것 같아서 국토교통부는 이제 실비정액 가산 방식으로 아까 금액과 상관없이가 아니고 종류별로 다 될 수 있게끔 기본적인 건 갖춰져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요율로 돼 있다는 점만 한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순서는 설계하고 건설사 관리 먼저 공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설계하고 건설사 관리 별도로 말씀드린 다음에 얘기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년간의 시공은 한 전 세계에서 40% 정도 차지하다가 10% 정도로 쭉 감소했고요. 엔지니어링 사업은 10%에서 20%로 증가했습니다. 비율만 그렇지 사실상 금액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공은 줄이고 엔지니어링은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또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죠. 중국에서 저임금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시공으로 나중에 우리나라를 먹고 살 거냐 아니면 엔지니어링으로 가야 될 거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그 다른 연구가 있어서 최근 그 7, 8년 동안 코로나하고 비코로나 그 기간을 좀 비교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 7, 8년 동안 해서 우리 기업 중에서 엔지니어링 기업 중에서 200위 안에 ENR 200위 안에 드는 기업은 한 4개밖에 없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게 삼성 ENA가 한 2억 2,500만 불이고 그 밑에 이제 도화, 한종, 사무 이 외에는 나머지는 왔다 갔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4개의 회사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꼭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기재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제가 뭐 많이는 안 만나봤지만 한 8년 계속 만나보면 그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면 완성물 시공이 중요하고 설계하고 건설 사업관리는 그냥 부수적인 서비스 아까 발표자에도 나왔는데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기재부가 갖고 있는 총사표 관리 지침 69조 70조에 보면 달랑 설계 한 조항 관리가 한 조항 들어있고 도로
별도 시공이 7개, 철도가 6개, 수자원이 5개, 건축이 6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건설 엔지니어링 시장이 약 6조 원 정도 내외되고 한 회사가 3,500개 정도 되는데 이건 나눠보면 평균 약 회사당 17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상위 10개 회사가 매출이 2.6조 원, 2조 6천억 정도 되거든요. 사실상 한 50개 회사가 전체 대부분의 그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측면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엔지니어링 산업이든 시공을 육성하기 위해서 70년대부터 지방하고 중소기업을 우대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고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요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거냐.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PQ를 강화하자는 얘기가 나오면 중소기업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PQ의 변별력을 낮추면 이게 운철제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결국에는 PQ를 강화하자는 사람과 강하지 않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각각의 자기의 이해관계에서 주장을 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업계를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방법이지만 강제 차등하고 있는 강제 차등 방식 이게 과연 업계에 도움이 되는 건지 오히려 해가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설계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지금 현재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설계는 되게 잘한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는데 설계 능력이요. 근데 이게 우리 설계가 정말 효율적이고 그 기능을 중시하는 그런 설계냐 아니면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설계냐.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에서 받는 그 톱 기업들 그런 기업들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꼭 똑같이 가야 되는 거냐? 꼭 평등하게 가야 돼서 모든 그 1등부터 10등 안에 드는 기업과 그 밑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그 엔지니어 정책이 같아야 되는 거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 많이 나왔던 어떤 임금의 차이, 대가 차이, 불명확한 업무, 숨겨진 업무의 중단 없는 과업 중단. 그러니까 중단을 했으나 업무는 하고 있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그 최근에 미국하고 캐나다 몇 개 주하고 좀 찾아봤는데 역시나 설계 대가는 미국의 한 적게는 50% 수준 혹은 많이 쳐줘봐야 70% 수준. 하지만 거기는 업무가 명확하거든요. 여기는 캐도 계속 나오는 업무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임금도 우리 뉴스에 나왔죠. 엔지니어에 대해 있던데 엔지니어에 대한 임금이 거의 치과 의사 수준과 비슷한 해외에서 국내의 엔지니어들은 도대체 얼마를 받고 있는 거냐. 건설사업관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관리는 정말 2013년부터 현재까지 기재부는 너무 높다고 하고 있고 국토부는 너무 현재 맞다고 하고서 계속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끼리 있으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실비정액 가산 방식이 뭐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정말 실비정액 가산 방식이냐 한번 다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세한 것들은 좀 오늘 다 스킵하기로 하고 제도 정비하고 개선이 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도는 13년에 만들고 그 다음에 건설사업관리에서 개선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17년에 이제 국토부 어느 과에서 또 진행하고 19년에 하고 이렇게 제도가 연속적으로 계속 손 다듬고 진행해야 돼야 되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제도를 개선했던 적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대책들이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맺은 말로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일단은 첫 번째는 좀 얘기가 많이 중간에 잘려서 그렇긴 한데 현재 돈은 안 주려고 하고 기재부에서 부족한 예산이죠.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기술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못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건 스마트 기술 보급 확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스마트 기술을 보급을 해서 그 생산성을 높이는 수밖에 일단 없지 않느냐. 당연히 대가 이거는 당연히 주장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현재 이윤율 5% 미만의 어떤 저부가치 산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물러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제도하고 관습을 좀 깨트릴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꼭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2019년에서도 한번 그래서 이제 산자부하고 국토부하고 한판 대차게 붙었었죠. 근데 산자부는 2016년부터 국가 엔지니어링 센터라고 해서 계속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또 N협에서 엔지니어링 산업연구원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 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해서 샘스 그러니까 그
우리 건설 엔지니어 협회에 뭐를 고도화시킬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거 아니면 어떤 건설 엔지니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 기관이든지 연구할 수 있는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부재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 실제로 여기 없는 협회이긴 하지만 통계가 국가 정책에서 가장 기본인 게 통계인데 오늘 통계를 낸 거하고 내일 낸 통계가 다른 통계가 있다는 겁니다. 엔지니어 통계에서. 그리고 그냥 매출 통계, 뭐 예를 들어서 기술인 통계, 그냥 단편적인 통계들은 금방금방 찾을 수 있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어느 분야에 한정지어서라든가 아니면 뭐 그 엔지니어에 조금만 분석하기 위해서 통계를 들어가려면 현재 있는 통계 가지고는 그 분석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시간을 품을 들여서 별도로 엑셀을 만들어서 돌려본다든지 아니면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보기에는 통계에 대한 관리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국가에서 이제 건설 엔지니어링에 대한 어떤 정책을 연구할 수 있는 그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조직과 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제 연구원에 계시기 때문에 뭐 해외 현황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그 설계 산업의 현황들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고요. 또 약간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지속성, 또 어떤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되는 통계의 정확성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타부처와의 협조라든가 협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는 국토교통부의 이찬호 사무관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의 이찬호 사무관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거는 건설사업관리를 맡고 있고요. 오늘 앞에서 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영엄 수석연구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을 또 말한 부분이 있어서 그 중복하는 의미는 삭제를 하고, 지금 국토부에서는 여러 그 처우와 개선, 모든 그 건설 엔지니어링의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부족한 면이 많게 있지만 향후 그 업계에 대한 역량 강화나 기술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또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이에 대한 그 자리가 계속 만연이 될 수 있어서 전달이 계속돼서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간략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짧게 끝내셨지만 제일 큰 박수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그러면은 이제 발주처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우리 한국도로공사 설계처장 강경돈 처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도로공사 설계처장 강경돈입니다. 먼저 건설 엔지니어링 현장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이 정책 포럼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의원님 그리고 그 협회장님 그리고 김태병 우리 기술안전 정책관님 하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금 전에 그 도화의 그 이승용 과장님하고 수성의 그 이태옥 부사장님이 그 발표하신 엔지니어의 그 임금하고 처우 개선, 자긍심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 내용은 뭐냐면은 그 설계 엔지니어링 대가 현실화, 그리고 설계 프로젝트 적정 기간 확보, 그다음에 건설 엔지니어링 용어 사용 정착,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설계 엔지니어링 대가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패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설계 엔지니어링 발주를 할 때는 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가지고 그 실비 정액 가산 방식으로 실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하고 있는데 기재부하고 이제 총사비 협의할 때는 총사비 관리 지침하고 그다음에 예산안 편성 세부 지침 이거 해가지고 공사비 요율 방식을 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설계비가 좀 부족한 현상이 이제 발생하고 그러면은 이제 총사비 범위 내에서 저희는 이제 설계를 발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설계 대가가 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 개정이 좀 필요한 생각입니다. 필요하다고 이게 생각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그 총사비 관리 지침 69조가 있습니다. 69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설계비는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세부 지침에서 정한 설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해서 발주자가 엔지니어링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 정액 가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추가로 좀 문구를 좀 넣어서 첨언을 해서 개정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 설계 프로젝트 적정 기간 확보 사항입니다. 이 설계 기간이 우리가 2009년도에 아마 22개월에서 실시 설계의 경우에 22개월에서 14개월로 한 8개월 정도 줄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시대 분위기가 재정 투자를 이제 속도감 있게 이제 추진하자 이렇게 그 시대 분위기가 있어서 설계 기간을 단축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 최근 설계 프로젝트의 뭐 특징을 보면은 관계에 대한 협의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심의하고 평가하고 이런 제도들이 굉장히 그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년부터 우리가 그 법정 근로 시간이 그 52시간으로 이게 단축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환경 변화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래서 따라서 이제 설계 기간을 늘려야 하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서 그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합리적인 설계 일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는 적정 설계 기간 확보를 위해서 지금 개선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 적정 설계 기간 확보 방안을 수립해가지고 우리 건설 기술인 여러분들이 설계 기간을 충분히 좀 확보해서 최적의 우리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저 공사에서도 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로는 건설 엔지니어링 용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제 용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설기술진흥법이 여기 이제 2021년 6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가지고 건설기술 용역에서 건설 엔지니어링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벌써 한 3년 이상이 되었고요. 그 주변에서 보면은 우리 그 뭐 저는 이제 토목을 전공해서 그런데 우리 저기 토목 기술인도 가끔은 이제 용역이라는 용어를 많이 가끔은 이제 사용하는 것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좀 이게 지속적으로 용어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뭐 예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자주 접하는 우리 저기 건산법이 있습니다. 건산법에 지금 아직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건설 용역업으로 아직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조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저 제2조 정의 부분인데요. 예.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건설 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업을 말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법률 개정부터 우리가 조금씩 바꿔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참고로 그 대학교 우리 뭐 토목 관련 학과 입학 정원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10년 동안 한 약 9% 정도가 이게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 자리가 우리 그 후배 기술인들이 잘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 산업의 저 이미지도 좀 개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근무 환경도 좀 잘 만들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대가 상승도 좀 할 수 있도록 거기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크게 세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 대가 산정 기준이 좀 각기 다른 부분, 그리고 설계 기간에 대한 부분, 이게 뭐 기술적으로 조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이제 건설 산업 같은 경우는 인허가 기간 같은 게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고려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명칭 부분은 오늘 또 그 박용갑 위원님도 와 계신데 꼭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이영철 LH 주택감리 품질 팀장님 모시고 의견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H공사 주택품질처 주택감리품질팀장을 맡고 있는 이영철입니다. 우선 수성 엔지니어링의 이태혁 부사장님과 또 도화 엔지니어링의 이승용 과장님의 발표 내용을 통해서 설계 분야 엔지니어링 업계와 건설 기술의 현실적 문제점, 정책 제안 및 동산업 분야의 미래 사행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산업 전반에 걸친 관련 학과 인기 하락 및 입학생 감소와 졸업 후 진로 선택에서 젊고 유능한 인재가 전공 분야를 회피하고 있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산업 전반, 건설을 포함해서 특히 엔지니어링 분야에 있어서는 BIM, AR, XR 등을 필두로 한 디지털 혁신과 또 스마트 건설, 건설 자동화, 무인화 등 거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선도할 수 있는 젊은 인재들에게는 오히려 도전해 볼 만한 블루오션이 펼쳐져 있음에도 우리 동업계에서 아직도 과거와 동일하게 충분한 대가 지급 없이 초과 근무, 야간 근무를 하는 등 열악한 근무 조건과 특히 장기적 비전 상실의 결과 이직률은 저도 실무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젊은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동기부여 방안의 하나로 설계 업무 범위 확대 등에 따른 정당한 대가와 휴식이 가능하도록 관련 대가 기준 현실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이미지 개선 노력과 SOC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발언권 혹은 지위 향상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의견에도 찬성합니다. 건설산업은 기획, 계획,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 그리고 시공, 그리고 유지 관리라는 연속적인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이나 대외 또 해외 경쟁력은 프로젝트 매니징, 즉 기획, 계획, 또 초기 설계 단계에서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속도전과 단기간 인적 자원의 집약적 투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구체제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매니징 부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엔지니어링 업계 및 엔지니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뒷받침과 지원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공사에서 주택 감리 발주 또 점검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발표 세션인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들이 말하는 공사 품질, 안전 확보 방안 주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림종합건축소 사무소의 이종룡 본부장께서 발제하신 건축법 감리 현장에 감리원 배치 기준 또는 기술인 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특히 안전 부분에 대해서 주식회사 사만의 정성일 전무님의 발표 자료를 보면 발표 자료에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참고하면 동 부분의 필요성은 보다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전체 중대 22년도 중대 제54%가 50억 원 미만의 현장에서 발생되었다는 것이 하나의 방증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사의 경우에도 주택 건설 현장입니다. 주택 및 단지 공사 현장, 토목 현장입니다. 공사비 기준 약 180억 원 내외의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우리 공사 건설공사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시공사의 관리 능력 부족이나 안전 관련 시공업체 본사의 지원책의 미비에 그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일반화해서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 건축법 적용 현장 등에 대해서는 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기술인이 좀 더 충분히 배치될 수 있다 된다면 안전사고 및 품질 향상 효과는 즉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기술인 교체와 관련해서 과업 중지 시 제재 없이 기술자를 교체 완료할 수 있는 기간 최소 기간은 3개월로 되어 있고 전기와 통신 분야는 2개월입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제 개인 사견으로는 장기간 공사 중지 혹은 지연이 명확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고 계약 상대자인 건설사업관리업체가 동의한다면 해당 기술인의 철수, 즉 완료 통지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이라든가 이것들 한번 개정을 해서 한다 그러면 업체뿐만 아니라 기술인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발주자 입장에서는 용역비 절감이라든 또 수급 입장에서는 기술인을 적정하게 배치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양자가 모두 윈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지금 내부적으로는 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식회사 산만의 정성일 전무님께서 발제한 기술인의 고령화와 청년 기술인 부족 문제는 우리 공사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나름대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기술 인력을 저희가 인정하던 부분을 19세 34세에서 금년 하반기에 19세 39세로 확대하였으며 초급 중급 기술자가 있어야 인정되는 기준에서 4년제 건설 관련 학과 졸업 및 전산 관련 정보 처리나 사무 자동화 자격증이 있는 경우로 를 갖고 있는 취득자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역 준공 단계에서 평가 시 청년 기술인 배치율 및 교체 빈도에 대한 가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역 입찰 시에 청년 기술인 신규 고용률을 반영하고자 국토부 또는 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제도가 청년 기술인 유입에 성과가 있는지 장단기 모니터링하여 관련 제도를 강화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네 번째로 직접 경기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정책 포럼에 오기 전에 우리 공사에서 최근에 준공한 건설사업관리 영역 8개 현장을 살펴봤는데 주재비가 일부 좀 부족한 것으로 저희가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안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 및 협의를 거쳐서 내부 LH공사 내부 우리 공사 내부 설계 금액 작성 기준 개선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면서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한 건설 엔지니어링 정책 포럼이라는 귀중한 자리에 토론자로서 LH공사를 초대해 주신 박용갑 의원님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사장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LH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개발이나 주택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설계 중요성이라든가 또 감리 분야 기준 개선 같은 것들 이런 분야를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또 세부적인 기준들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어서 이제 민간 분야 설계 회사 계신데 동성 엔지니어링 이상규 대표이사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성 엔지니어링 이상규 대표입니다. 건설 엔지니어링을 경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앞서 발표하신 발제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엔지니어링 업종에 대한 낮은 처우와 자긍심 저하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발제 내용을 포함해서 평소 생각하고 있던 엔지니어링 업계의 현 상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엔지니어링 위상 제고를 위해서 관계자분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발주처가 직접 수행하던 설계 업무가 민간으로 이양되어 엔지니어링 업체가 설립된 지도 한 50에서 6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경과되었는데 엔지니어링 기술자들은 전문직 업종 종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많은 발주처에서 감독관의 기술 보조나 서류 대응으로 인식하여 전문 기술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산업이 고부가치 산업을 표방하고 있고 앞서 도공 설계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21년에 용역을 엔지니어링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주되고 있는 사업명에는 꼭 용역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뀌지 않는 부분이 안타깝고 또 오늘 또 말씀하신 그 발제자님 중에서도 용역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는 분을 좀 자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 나온 내용 중에서 엔지니어링 대가가 현실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엔지니어링 대가 산정에 많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가는 초급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면서 10년 경력자 서류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물가 상승분이나 사업의 중지, 기간 연장에 대한 대가를 미인정하는 등 기술자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메이저 건설사의 영업이익률은 5에서 7% 정도이지만 엔지니어링 회사 상위 15위 내 업체의 영업률은 3.3% 정도로 그 절반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 기준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영업이익은 한 1, 2%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사용 못하는 자산 항목이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일 발표 내에서 엔지니어링사의 평균 급여가 건설사의 58.4%에 불과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엔지니어링사마다 인력 수급의 어려움 때문에 급여 테이블을 올리고 있지만 건설사에 비해 급여 차이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낮아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임금 인상과 복지를 위한 재원은 매우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대가 현실화 요구는 무작정 비율을 올려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대가가 우선 고려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고생하는 만큼 성과가 따르지 않는 구조에서 젊고 유능한 기술인들의 유입은 어렵다고 봅니다. 미국의 발주처와 엔지니어링사 간의 단적인 예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발주처는 부정기적인 회의 소집 시 엔지니어링사의 출장비 청구가 부담이 되어가지고 가급적 화상회의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대면 보고뿐만 아니라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한 건설 사업관리에서도 상주 분야 건설 사업 관리자가 투입되지 않는 경우는 대가가 원래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분야 비상주 건설 사업 관리자가 반드시 매월 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점검에서. 그래서 대가도 없는데 또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앞서 금기원의 수석 연구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 엔지니어는 변호사나 의사와 대등한 사회적인 지위와 충분한 대가로 선망받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주 방식에 대해서도 LH 품질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PMC와 같은 세계적 추세의 고부가치 엔지니어링 컨설팅 영역으로 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링 업무가. 국내 엔지니어링사는 EPC에 치중하고 있는데 PMC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특별히 외국 국제 경쟁력이 좀 낮은 그런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건설사업 매니지먼트 방식으로 국내에서도 그런 제도가 좀 정착이 돼서 아무래도 이제 메가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노하우가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외 사업에 참여를 해보면 한국 엔지니어들의 분야별 기술력은 저희가 보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술자 구성이 앞에서도 발제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5, 60대가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 그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조만간 한 10년 뒤면 아마 대부분 은퇴나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경험치를 통합을 해서 해외에서 고부가치 분야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하고 설계사, 건설사가 다 같이 논의가 필요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서 변화가 필요한데 그에 맞는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발주 사업의 평가 기준 개선에 대한 요구 내용입니다. 종합심사 낙찰제가 제가 시행된 지 한 4년여 경과해서 지난 8월에 종심제 문제점을 보완해서 2기 통합평가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국토부의 개선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무분별한 중심제 발주로 일부 업체가 독식하는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가 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업계에서도 중심제 발주에 대한 사업비 기준의 상향과 사업 난이도를 차등 적용토록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엔지니어링 생태계의 전반적인 전환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현재 3,550몇 개 정도의 건설 엔지니어링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 시장에서 한 6조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 수익성과 경영 상태가 악화되고 또 신규 인력을 끌어들이지 못해서 만성적인 기술자 부족하고 또 고령 기술자 증가로 디지털은 그 전환은 늦어지고 있고 투자 여력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은 정체되고 있는 그런 악순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체마다 이제 좀 상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과도한 지역사 지분 참여 부분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될 거로 보이지고, 페이퍼 컴퍼니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하도급 인력 사무소가 양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앞서 그 발제자님 중에서 말씀하셨는데 건설 사업관리 분야에서 지역사가 능력이 없으면서 그냥 참여를 해서 기술자를 못 대거나 그 능력이 없는 기술자를 제공을 해서 건설 사업 관리 업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현장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지분 참여를 지역사를 우선하기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은 그건 가능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업계 등록 기준하고 BQ 기준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다 고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중심에서 지능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좀 전환 수립돼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되는 건설 분야 사건 사고에 대한 처벌 위주 정책도 엔지니어들의 사기 하락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의 원인은 1차적으로 해당 업체에 있지만 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벌백계의 의미로 처분은 당연하나 원자재가 폭등이나 인건비 상승, 인력 부족 등으로 현실적인 문제는 뒤로 하고 엔지니어링 업체나 개인의 문제를 치부해서 관련 법령의 제정으로 처벌의 수위와 범위만 확대하고 있어 사고 재발의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그 건설 사업 관리 분야에서 건설 사업 관리 기술자가 무한 책임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제 모든 부분을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사업 관리 분야의 업무의 명확한 범위가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명확한 범위가 없습니다. 그 법원에 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한 그 그 업무의 그 범위가 규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공사가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시공사가 어렵다 보니까 시공사 일을 하면 적자가 나니까 그 수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발주청에 보고하는, 그냥 공문으로 보고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시공사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거에 대한 해소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하고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오늘 뭐 나왔던 내용에 대한 그 방향 선정은 대부분 저는 나와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가시적인 시행 방안이 좀 나올 수 있었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된 대책하고 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듯이 민간의 협력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견이 그냥 발표에만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거의 발제자급으로 이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오늘 뭐 유튜브 녹화도 된다니까 나중에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자리 배치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통 여기가 이제 을이고 여기가 갑인데 여기는 이제 을이 여기 가운데에 딱 앉아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 발제하신 분들 중에서 대표로 이태호 부사장님께 간단한 뭐 마무리 코멘트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해 주신 박용갑 의원님, 그리고 송영기 회장님, 그리고 김태병 정책관님 간단하게 어떻게 앞으로 하시겠다 하는 그런 각오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 이태호 부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사실 건설 엔지니어링 정책 포럼이라 해가지고 일반적인 패널들이 교수님과 학계, 연구원들만 발표할 줄 알았더만 사실 그렇게 했으면 저는 오늘 발표를 안 했습니다. 저도 35년간 엔지니어링 생활을 하면서 왜 후배들이 이 진출하지 못하는가를 고민하면서 썼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임금 인상입니다. 사실 아까 김영은 박사님 말했지만 사실 국토부는 실비정산 방식인데 기재부가 공사비율을 주는데 국토부도 실비정산을 하지만 곱하기 0.5로 때리니까 결국 똑같다는 소리거든요. 결국 이거는 아까 엔지니어링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임금부터 개선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도 실비정산이라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비율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재부에서 총사비하면서 줄이다 보니까 그게 0.5가 0.5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저는 일단 이 엔지니어링이 활성화되려면 대학부터 대학과 학과와 같이 연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국내 수도권 대학에 아마 토목과 건축공학과가 단일과로 있는 대학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학부로 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전부 다 토목 건축을 기피하고 다른 과로 전과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아마 이장규 사장님께서 말씀했지만 그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전된 계기가 국회에서부터 우리 박용갑 비원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들이 현실화된다면 결국 엔지니어들이 결국 해외도 나가고 국내에 일이 없을 때 해외로 발전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BIM 설계를 우리가 정부에서 발표했지만 업계에는 인력이 없습니다. 학교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학교가 학과 수업에 BIM 과목을 선정해서 훈련이 돼야만이 업계 와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게 설계사든 시공사든 그런 정책 제안도 같이 갔으면 좋을 거다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자리 이렇게 국토부 김태원 정책관님도 같이 계시지만 우리가 한번 한 몫에 대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엔지니어 산업이 선진국에 현재 기술은 확보됐지만
방향과 정책 방향이 같이 합리적으로 갔을 때 결국 미국 이상 따라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발제자분하고 토론분들 이제 다 의견을 청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신 주최 측 의견을 마지막으로 들을까 합니다. 순서는 먼저 국토부 먼저 청해 듣고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발언 안 할 줄 알고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게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동안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아주 상세한 최근의 통계와 최근의 생각들을 모아서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내용에 대해서 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오늘 다 들으면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소통하고 협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재부는 왜 유율로 하나, 왜 실비정산 그 방식을 택하지 않고 하느냐를 약간 역지사지로 한번 전 돌아봐야지만 그걸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를 만나면 첫 번째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실 총사업비 5억 이상은 다 건설 사업 관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5억짜리 사업이면은 감리가 2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40%가 감리비로 나간다. 이런 지적을 해요. 그럼 과다하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지금 그런 부분들을 법적 제도들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인력이 많은 곳은 어딘지, 너무 인력이 적은 곳은 어딘지, 너무 금액이 과다 선정된 건 아닌지, 너무 과소된 건 아닌지, 그거를 지금 용역을 계속 하면서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재부가 그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다 했는데 왜 지금 못한다고 하느냐? 왜 지금만 이러느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젊은 인재들이 오지 않는 현실, 그리고 전체적인 아까처럼 임금이 이쪽 엔지니어링만 너무 낮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과거와 달리 지금은 예를 들어 빔이라든가 다양한 변화 요인들이 있거든요. 스마트 건설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걸 다 지금 설계 감리 중에서 하고 있거든요. 종심제만 봐도 요구하는 사항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런 변화하는 걸 따라가려면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는 걸 또 저희가 설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또 마지막에 한 얘기는 그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설계비를 많이 줘도 또 그 하도급이나 불법 하도급 문제라든가 비리 문제로 이어져서 결국 그쪽으로 다 돈이 나가지 않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사실 이 박영갑 의원님이 개최해 주신 이 자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생각을 공유해야 이게 힘이 세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이렇게 토론만 해서는 안 되고요. 여기서 생긴 문제점을 저도 오늘 여기 책에 나와 있던 것들은 가져가서 저희 과장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고, 또 필요하면 지금 하고 있는 연구 영역에 포함해서 논의도 해보고 단기간 내에 답을 낼 수 있는 걸 한번 내도록 노력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또 예를 들어 이미지 문제를 얘기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하면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선규 대표님께서 중심제 국토부가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많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공감합니다. 지금 중심제 개선은 한 번으로 하지 않고 계속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한 11, 12월에는 정성평가에 대한 개선도 지금 논의하려고 계속 1박 2일 해커톤도 하고 있고 또 제도 개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걸 지속 가능하게 꾸준히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적어도 그런 비리나 이런 이미지에 있어서도 많이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1월 7일에 이제 저희가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를 출범시키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지금 이제 뭐 한국 엔지니어링 거기 협회도 들어가 있고 한데, 이제 건설 엔지니어링도 저는 같이 참여를 해서 분과가 4개가 있거든요. 제도 개선 분과, 기술 혁신 분과, 그리고 청렴 사회적 공헌 분과, 근로 환경 개선 분과, 각각의 조들이 있는데 그런 데 적극 참여해서 사실 사이사이에 근로환경 개선 부분은 근로환경에, 제도 개선 부분은 제도 개선에 거기 내주시면 거기는 국토부도 일차관이 참석하고 다양한 협회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더 인발부를 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소통 채널도 활용하셔서 오늘 같은 그 의원님께서 만들어주신 이런 그 소통의 기회, 그리고 또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협의체의 기회, 이런 걸 적극 활용해서 여기 설계
건설 사업 관리 관계자분들의 그 어떤 염원을 담은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걸 추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단순히 저쪽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생각을 할까?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 논리는 어떻게 만들까?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 갈까 하는 거를 저희가 논의할 때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사실 오늘 아침부터 와서 제가 아침 내내 한 게 뭐였냐면 저희 지금 싱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집안 치마에 관한 예산 추가, 또 저희 건설 기능인 등급제를 해서 교육을 늘려야지 젊은 청년들이 오니까 그 기술 뭐 초급 기술, 숙련교육 기술 예산을 뭐 예결위 뭐 또 우리 국토위 위원님들하고 또 입법조사관님들, 수석님들 막 찾아뵙느라고 오늘 하루 종일 보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좀 놀란 거는 이분들이 의외로 좋은 코멘트를 주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려는 거 보니까 보기 좋다. 근데 이거는 나는 좀 반대 입장이다. 하지만 일단 이렇게 하는 모습은 좋다 그러면서 일단 하려면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또 강하게 반대하는 분도 있었어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다시 설득드리고 했지만 도저히 안 돼서 다음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이러고 오신 분도 계시는데, 일단 국토부가 그렇게 어쨌든 집안 치마나 기능인 등급제나 여러 가지를 노력을 하려고 이렇게 찾아와서 한다는 것 자체에서 그분들은 좋은 평가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설계 그리고 건설사업 관리 관계자분께서 국회, 정부 부처 그리고 다양한 우리 협의체, 연구기관하고 협력을 하셔서 소통하면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을 노력하신다 그러면 설령 그거에 반대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의 손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다음 송영기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시간 이렇게 뭐 토론을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저는 장소가 좀 너무 좁아가지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좁다 보니까 더 이렇게 친밀도도 있고 또 이렇게 대화하는데 더 이렇게 좀 깊게 좀 대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뭐 이렇게 발언이나 토론 들으면서 느낀 것은 지금 여기서 나온 문제들을 끊임없이 우리 협회에서 우리 국토부나 우리 의원님들 국회에다가 계속 건의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오늘 하여튼 나왔던 문제들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뭐 필요하면 연구 용역도 주고 뭐 어떤 개선 방안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우리 국토부나 우리 국토부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건의해서 하여튼 우리 엔지니어가 살고 엔지니어링 산업이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박용갑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제 지방자치 단체장을 12년 동안 했습니다. 광역위원 할 때는 산업건설위원장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그 중점을 뒀던 것이 우리 대전 중구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또는 민간 개발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 나올 때가 이제 53군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국토위 들어가는 것이고, 제가 보니까 우리 뭐 이승용 우리 저 발제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일단 청년 엔지니어들이 많이 좀 왔으면 좋겠다. 너무 노령화돼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어떤 임금과 처우 개선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하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서로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는, 서로가 존중하는 그런 그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이렇게 하시는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송명규 회장님 제 오셔서 같이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됐는데 오늘 이 전문가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참 저도 많이 배워요. 사실 국토교통위원회 그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사실 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물론 거기 교통부 차관하시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뭐 법률가도 많이 계시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뛰시는 이런 그 전문가들 또 연구하는 그런 전문가들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국토교통위원들한테 하나하나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게끔 또 우리 진짜 이 엔지니어들만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진짜 공정하게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야 우리
이 건축이 또는 엔진 기술이 발전한다. 제가 보면요, 광주에 지난번에 붕괴 사고도 2번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설계가 제대로 되고 하야 시공도 제대로 되고 그런 어떤 건축물 붕괴 사고도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당한 처우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김태병 우리 정책관님 내일 또 말씀. 만나신다. 네, 아니 제가 이제 국토부 내일 먼저 다른 분 만나가는데 오늘 발제자님들 말씀 아마 잘 들으셨을 것 같고 그렇게 계속 노력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 토론해 주시는 우리 연구원님들 또 이상교 우리 대표님도 그렇고 좋은 점들을 많이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공사로 줬어요. 뭐 지역업체 공사를 주면 원청이 재하청을 줘요. 얼마? 60% 공사를 해요. 60%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60% 공사를 받아갖고 하는 이런 업자가 저한테 솔직히 가서 저 이 공사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청장님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겨우 인건비인데 이러기 때문에 부실 공사가 됩니다. 뭐 이런 말씀도 아까 하청, 재하청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늘 국민들한테 지탄받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당한 임금 대우해주고 설계해서 시공도 정당하게 해야 돼.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 청해 들었고요. 제가 소설 같은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1990년대 즈음에 현재 서울 공대 자리하고 있는데 정말 서울 공대 떨어지면 서울대 치대 가고 서울대 의대 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소설 같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진짜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만들게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 같은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그게 어렵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지금 제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설계를 처음에 좀 시작을 하다가 한 3년, 5년 지나면 다 여의도에 와 있습니다. 여의도에 무슨 투자 회사들이 있거든요. 부동산 개발 투자 회사들.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되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근데 사실 이런 논의가 처음 된 게 아니에요. 여기 다 많이 전문가들이 다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직속 건축문화 건설기술 선진화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때 사실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고 그때 용역이란 일을 없애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가 돼서 제도도 바뀌고 했으면은 이런 잘 됐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지금 너무 이렇게 물을 끓이는데 그 안에 있는 개구리들은 자기가 죽는지 모르고 그냥 버티는 거잖아요. 지금 어느 순간 이제 이런 상황까지 왔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아까 기재부 얘기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밖에서 보면 그냥 돈 더 달라는구나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기재부나 아니면 더 국회나 이렇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스탠스가 필요하냐면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나라 전체 이익이 무너진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발전 또는 선진국화된 우리나라의 국토, 도시, 건설 이쪽의 발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지금 설계 산업이 무너지면 앞으로 5년, 10년 이내에 정말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그 여론들을 이렇게 형성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오늘 또 이런 자리가 사실 국회에서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고무적이었고 이게 일회성 뭐 항상 이런 회의 하면은 이제 항상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는데 일회성으로 끝낼 게 아니고 이렇게 의원님들 좀 이렇게 관심 가졌을 때 바로 좀 푸시해가지고 이렇게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용역이라는 이름은 좀 저도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신도시 계획 같은 걸 할 때 되게 중요한 세종시 계획을 하는데 용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철거업체도 아닌데 그런 얘기들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부터 빨리빨리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빨리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주 중요한 세미나 아주 의미 깊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